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6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로 들어가기 전에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다 혹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들도 검찰 쿠데타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뉴스타파 1위로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파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뉴스타파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범죄 용의자 이재명을 규탄하는 자리입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권력형 범죄의 수괴이고 대장동의 수괴이며 구속된다. 이재명은 구속된다. 이재명 절대 지켜. 이재명 내 지킨다. 이재명 우리 내 지킨다. 이재명 대표님 잠시 뒤에 도착하십니다. 건너편에 있는 저 소리를 들리지 않게 대표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만 듣고 들어갈 수 있도록 힘차게 외쳐합니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나왔습니다. 제1야당의 현직 대표, 제1야당의 당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건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저희가 먼저 현장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성남지청에 저희 구자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구 기자, 이제 조사 시간이 6시간을 좀 넘겼군요. 네, 오전 10시 50분쯤 이곳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6시간 넘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주문한 배달 음식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대표는 출석하면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는 것으로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거기에 맞춰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지청 정문 앞에 도착한 뒤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청사 건물까지 10여 분간 걸어 올라왔는데요. 지지자들이 이 대표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취재진이 넘어져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표 지지자 집회와 보수단체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어 성남지청 앞은 하루 종일 소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검찰 앞에서 했던 발표처럼 이재명 대표가 조사 과정에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청사에 들어가면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성남FC 후원금 160억 원을 내게 하고 그 대가로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혐의인데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FC의 적법한 광고 영업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 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 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업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성남시의 후원금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을 여럿 확보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 대표가 이를 알거나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사는 조서 확인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밤 늦게 끝날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현장 다녀왔습니다. 이제부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얘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6시간 넘게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인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 대표가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받고 있는지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별관 2층 대략 5명 정도가 지금 입회하여 있고 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려면. 그렇죠. 이 성남지청은 꽤 오래된 건물입니다. 뭐 지하주차장도 없고 꽤 오래된 건물인데 이 성남지청과 이재명 대표는 꽤 인연이 많습니다. 2006년도부터인가요? 그때는 검사 사칭 혐의로 해서 이제 구속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시절에 또 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또 이번에 대표 시절에 다 한 번씩 이 성남지청 가서 조사를 받은 굉장히 그 인연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뭐 그렇게 본인한테는 낯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 몇 차례 소환돼 조사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조사를 봐서는 요즘은 보통 이 밤샘 조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허락할 경우는 이제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예. 아마 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 조사 내용을 가지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또 있거든요. 그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그렇게 본다면 거의 12시가 가까이 돼서 아마 조사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건 검찰 입장에서도 이 야당 대표를 여러 차례 부르지는 못할 겁니다. 이번 한 번의 조사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예. 그만큼 이 검찰도 꽤 꼼꼼하게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되니까. 예. 특히 이제 보통 예전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소환됐을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걸 행사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진술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예. 좀 전에 보셨듯이 이 출두하면서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아마 그런 취지에서 질문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아마 답변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오후 5시 40분이 됐으니까 이제 7시간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를 화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조사실 안에 5명이 있다. 이재명 대표 측에 이 대표 그리고 이 대표 법률 대리인인 박균택 변호사. 뭐 이미 저희가 어제 짚어봤다시피 고검장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감찰국장 출신입니다. 박균택 변호사 법률 대리인. 그리고 이쪽에는 수사 책임자인 유민종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과 수사관이 같이 앉아 있다. 뭐 박균택 변호사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서정호 변호사님 특히 이 수사 책임자인 유민종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과거 이 기업범죄 수사 경험이 좀 많은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이거 연수원은 36기인데요. 예. 근데 이거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경제 수사 경험이 아주 풍부하고 이번에 이거 삼성의 경영권 승계 사건도 중앙지검에서 했고 그다음에 지금 또 다른 네이버 사건이 있습니다. FC 후원금 말고 다른 게 네이버 사건도 수사하고 있고 상당히 경험이 풍부한 분인데 예. 근데 보통은 이제 검사나 수사관이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왜 부장검사가 하느냐? 이거는 이제 2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첫째는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이나 좀 이게 야당 대표로 예우 차원에서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원석 지금 총장이 부장검사일 때 직접 교도소에 신문을 했고요. 국정농단 사건 때.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우 차원에서 부장검사가 하는 게 있고 2번째는 이제 그 지금 성남지청의 3부의 검사들이 한 명 한 명이 기업 하나씩을 맡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검사 한 명이 두산, 검사 한 명이 네이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맡다 보니까 부장검사가 모든 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잘 알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질문하는 이 2가지 이유로 보이고 문제는 이제 그 수사 상황을 CCTV가 연결됩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성남지청장 이창수 지청장도 동시에 수사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아마 이제 그 대검의 신봉수 반부패부장을 통해서 이원석 총장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받거나 아하. 잘하면 이게 CCTV로 볼 수도 있는 다 이게 뒤에서 보는 옛날에 MB 수사할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 예 그때도 이게 송경호 부장이 수사할 때 한동훈 차장
이분이 동시에 CC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데 상황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성남지청이 수사하는 게 단지 뭐 성남FC 관련해서 여러 두산이나 네이버, 뭐 차병원 이런 기업들을 각 검사가 하나씩 다 맡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 책임자인 뭐 예우 차원도 있지만 부장 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제 내용을 제일 잘 알고 그다음에 그 뒤에서 지청장이나 아마 대검까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조사실 안에 5명이 있는 걸로 전해졌고 지금도 7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알려지기로는 아마 뭐 이 대표도 본인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걸로 전해지는데 묵비권은 아직 들려오지 않았지만 행사 안 하는 걸로 전해진다.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10시 20분쯤인가요? 이 대표가 검찰 내부로 들어갔는데 검찰청 내부로. 수사 시작 전에 이창수 성남지청장과 티타임,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티타임을 제안했는데 바로 조사받겠다 그리고 티타임을 거절했더라고요, 이 대표가. 굳이 뭐 티타임을 할 생각은 할 필요는 없죠.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출동하면서 장문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검찰 수사 자체가 표적 수사고 나름대로 답정 기소 수사인데 무슨 예의 차원에서 티타임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예.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티타임 자체를 제한할 정도 예의를 갖췄으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개인 비리, 그러니까 행정 영역에서의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것들을 예. 마치 개인 비리인 마냥 다시 수사를 하는 부분들은 티타임 제한을 받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을까? 누가 보더라도 그런 예의는 그냥 허례허식이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예. 그 중간에도 식사도 한 30분 만에 마치고 바로 1시간 바로 수사 조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신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메뉴는 설렁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30분 정도 후딱 드시고 나서 빨리 조사를 합시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달라질 게 없으니까 수사 시간 질질 끌어봤자 별거 없으니 예. 합시다 하고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도 빠르게.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검찰 수사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미 이 성남FC에 대해서 한번 경찰 수사를 예전에 받았었잖아요. 예. 그리고 불송치 경찰이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크게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당시에 뭐 지금 최근에 진술된 부분 2명 정도 그 추가된 부분 외에는 예. 특별하게 뭐 달라질 뭐 진술을 뭐 인정을 하네 안 하네 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조사가 길어진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검찰이 더 늘어뜨림으로써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예.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에 임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티타임도 거절한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전에 전직 대통령이나 재벌 회장들 소환 조사 때 예우 차원에서 검찰이 했었는데 티타임도 거절하고 바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럼 조금씩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은 과거에 비해서 어떤 정도의 입증 자료나 칼을 좀 갖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기업으로부터 16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들이 원하는 걸 해결해줬다. 검찰의 시각은 분명 이렇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제 그랬죠. 자기 축구 잘 모르니까 정진영 실장이랑 잘 의논해갖고 잘 운영하라고. 몇 억 받으려고 그러면 진짜 한 6개월 이상 열심히 그냥 막 수시로 찾아가면서 그래야 금액 자체가 사실 저희 독자적인 어떤 영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 유치하셨어요? 했더니 다 그런 게 있어요. 딱 그거 한마디로 끝났어요. 성남FC가 운영비가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성남시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진짜 본론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서 오타가 있어서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이다. 이재명 대표의 법률대리인 감찰국장이 아니라 검찰국장으로 이걸 좀 바로 잡겠습니다. 원래 가볼까요,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최병묵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는 달라진 게 없다고 했는데 뭐 검찰은 여러 입증 자료를 토대로 혹은 주변인들 진술로 과거와는 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탄탄해졌다는 게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성남FC를 후원했다고 판단한다. 이 부분이 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아니 우선 기본적으로 과거 경찰이 수사를 했을 당시에 확보하지 못했던 두산건설이 성남시청에 보낸 협조요청서라는 것이 있어요. 뭐 예. 공문이라고도 언론에 표현이 됩니다만은 그것을 보면 결국 각종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주면 후원금을 내겠다. 이런 제한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그게 바로 명백한 부정청탁과 대가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과거 경찰은 확보하지 못했고 지금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경찰이 재수사를 하면서 이제 확보했던 문건이고, 예. 이뿐만이 아니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의 전 대표가 후원금을 이런 식으로 내면 이건 위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 뭐 이런 아마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무슨 받은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본인이 직접 받으면 본인 뇌물죄가 되는 거고요. 예.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라는 건 결국 본인이 인허가를 해주고 그 혜택으로 인한 대가를 본인과 연관이 있는 지금 성남FC 같은 경우는 영리법인이거든요. 그 영리법인의 그 후원금을 받도록 했다 하는 게 제3자 뇌물죄의 구성 요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게 기업 유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 대가성이 있다. 지금 이걸 집중적으로 아마 추궁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진다고는 하지만 그 두 가지만 입증되면 예. 그거는 나중에 법원에 가서도 유죄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안에서는 결국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겁니다. 검찰의 그 추궁과 이재명 대표의 반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뭐 그것이 나중에 뭐 기소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예. 그럴 경우에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가성을 입증할 여러 자료들 과거에 비해서 많이 확보했다는 검찰의 시각인 반면에 오늘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였고 전액 투명하게 사용했다.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좀 들여다보는 게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정확히는 2015년 8년 전에 성남FC니까 과거 한 스포츠 전문 매체와 인터뷰를 했던 이재명 대표인데 난 정치인이다. 당연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걸 보니까 더 큰 역할을 맡게 되겠다는 소리를 듣는 게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 뭐 이런 부분까지 그 성남FC 후원구역 관련된 최근에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의 공소장이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런 인터뷰까지 좀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말 자체가 보면 뭐 모든 게 다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광고비 문제.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성남FC라든지 뭐 각 광역 시도단체가 운영하는 FC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까지만 하면 사실 맞아요. 그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하는 대가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토지 형질 변경을 해준다든지 건물 허가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의 혜택을 줄 경우에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된다는 거 아마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 출두하면서 한 이야기는 반쪽만 사실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기업들 광고 유치해서 광고했는데 그게 무슨 죄냐? 맞습니다. 그 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이야기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광고를 유치할 때 왜 이렇게 유치를 했는가? 당시 성남FC가 1화로부터 이제 이 인수를 했거든요. 예. 1화가 이제 운영을 못해서 인을 했는데 초기에는 이게 후원금이 거의 없었어요. 광고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정진상 씨 등이 이걸 가지고 이거를 뭔가 기업들이 요구 사항도 있고 해서 들어주면 이 성남FC가 잘 되면 이재명이 하면 다 잘한다. 이재명이 뭔가 손대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라는 정치적 이미지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목적하에서 예. 결국 기업들의 민원 사항을 들어주면서 그에게 지금 이 후원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금 160억 이상이 지금 후원금이 왕창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전부 다 이 광고도 하고 네이버 같은 데는 40억을 지원하고 예. 그다음에 두산건설 50억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지원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냐? 딱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 정치인으로서는 바로 저 사건 때문에 이재명이 하면 다 잘하는구나. 이재명 대표가 손 대니까 성남에 죽었던 성남FC가 살아나고 하는구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하면 잘할 것이다. 대권 주자 하면 잘할 것이다. 라는 이미지. 나중에 구호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라는 예. 게 정치적 구호였지 않습니까? 다 그게 바로 여기서 출발점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앞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인터뷰,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란 인터뷰 때문에 재산담 뇌물죄 바로 적용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걸 보시면 검찰이 이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이렇게 남용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 잘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나 정치인으로 잘하고 싶어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잘하고 싶은 게 이게 무슨 죄야? 그런데 검찰이 봐서는 이건 죄구나 엮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이 만약에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은요 다 유죄입니다. 왜요? 정치인이요 정치적 이득을 고려 안 하는 정치인은 정치를 그만두셔야죠. 예.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본인은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걸 고백한 겁니다. 야, 원론적인 얘기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성남 구단을 잘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인정받아서 도지사도 되고 말하자면은 뭐 발판으로 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선도 예. 도전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러면은 이게 범죄라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요 아무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 심지어 보면은 성남뿐만 아니라 시민구단을 운영하는데 6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구단들도요 광고비 명목으로 다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행정영역과 광고비를 엮어서 후원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 검찰이 표적이고 그냥 뭔가 본인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것이냐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 정치인 시장이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건 당연하다. 근데 서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또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이제 이거 제3자 뇌물은요. 예. 일반 뇌물하고 다른 게 본인 공무원이 안 받고 제3자가 받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건을 하나 더 엄격하게 추가한 게 부정한 청탁입니다. 예. 그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제일 먼저 위례 있잖아요. 예. 위례 이제 210억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면서 5억을 FC에 내라. 예. 그럼 이게 FC에 5억을 낼 테니까 위례 210억을 달라. 이게 정당한 청탁입니까? 그건 누가 봐도 이게 부정한 뒷거래 아닙니까?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두산도 이게 원래 병원 지으려고 73억에 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병원 안 지니까 이재명 시장이 과징금 20억까지 때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후원금 내면 너 이게 용도를 변경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 6,200억 이렇게 벌게 주겠다. 이게 부정한 청탁 아닙니까? 예. 이게 정당한 민원입니까? 우리가 부정이냐 정당하냐 이거는 평소의 태도를 보면 돼요. 평소에 두산이나 네이버나 다른 병원이 꾸준하게 1, 2억씩 성남 FC에 아무 민원 없이 꾸준히 후원금 냈으면 예. 그거는 정당하죠. 알겠습니다. 예. 다른 FC는. 근데 이거는 뭔가 기업의 특혜, 민원을 수천억 벌기 위해서 대가로 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기존의 판례에 의하면 뭐 넉넉하게 부정한 청탁, 대가성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인터뷰가 나중에 이재명 대표 발목 잡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검찰 내부에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오늘 검찰이 이례적으로요. 팩트가 아니다라면서 입장문을 낸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 앞에서도 말한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남FC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문제는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그 대가성 후원금과 용도 변경에 그 대가성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오늘 이 대표가 분명히 오늘 검찰 앞에서 수년간 조사했는데 무혐의 처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오늘 오전에 반박했어요. 무혐의 처분은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하다가 이걸 무혐의 처분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데 예. 검찰이 얘기한 건 무혐의 처분이 아니고 불송치 결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검찰로 넘기지 않았으니까 검찰은 사실
알지를 못하겠죠. 저게 경찰 단계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건 그냥 법률적인 판단, 법률적인 구분법이고 그냥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듯이 정치적으로 본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다가 검찰로 안 넘겼다는 거는 혐의가 없으니까 안 넘긴 거 아닌가요? 예. 좀 뭐 그냥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거죠. 아하. 불송치 결정 이렇게 굳이 법률적으로 따지지 않고 예. 경찰이 조사하다가 검찰에 안 넘겼으니까 이건 무혐의 결정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그럼 이제 문제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게 2018년 2월에 이제 여러 사람들 뭐 바른정당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계속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2021년 뭐 2월쯤에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시작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서면 수사로 끝나버렸어요. 예. 서면 조사로. 이렇게 되고 나서 바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실시되니까 불송치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점 때문에 경찰이 그냥 수사하는 신용만 했던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주장은 수년간 수사했는데 왜 무혐의 처분을 내놓고 이제 와서 이러느냐 이거였는데 검찰은 아니다. 검찰로 넘기지 않은 것뿐이고 당시에도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 무마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들여다보니까 여러 혐의가 입증될 만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이례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일단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고 이 대표. 서영주 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치적으로는 청구할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이 정말로 형평성이 있는 어떤 판단을 한다면 따져보면 성남FC 부분들을 재수사해서 지금 두산건설 전 대표라든지 성남시의 전 미래전략팀장 같은 경우는 불구속 기소를 해서 수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면 형평성이 맞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하는 것들이 물론 법과 원칙이나 공정한 상식에는 맞을 것 같고 수사 형평성은 맞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정치적으로 판단하겠죠. 왜 구속영장을 쳐야만 뭔가 국회가 방탄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좀 혐의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면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하지만 정말 검찰이 검찰답게 어떤 법의 형평성을 갖는다면 영장을 치면 안 되죠.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화면을 잠깐 보고 서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뭐 검찰의 일각의 얘기지만 국정농단 사건 때보다 증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바로 이제 이 대표 오늘 조사가 끝난 대로 바로 청구할 수도 있다. 근데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 어차피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뭐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어떻게 좀 보세요? 먼저 이제 우리 서 대변인님이 형평성 이야기했는데요. 예. 뇌물은 이제 준 사람은 아무리 많이 줘도 5년 이하고요. 예. 받은 사람은 이제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입니다. 예. 그게 어떻게 형평성 차원에 똑같이 다룰 문제냐? 두산에 하고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이번에 제가 보기에 영장을 안 치면 검찰이 죽고 그다음에 영장을 쳤는데 국회가 방탄하면 국회가 죽는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예, 모르는 먼저 사람이 많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먼저 이게 검찰이에요. 영장을 안 치면 이게 검찰이 왜 이렇게 요란하게 수사를 했느냐. 그리고 이게 다른 사건들, 뇌물 사건들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 예. 저는 액수가 노웅래 의원이 6천만 원인데도 영장을 치습니다. 예. 근데 이게 100억이 넘는 사건을 뇌물 사건을 영장을 청구 안 한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무리 제3자 뇌물죄라도 액수가 엄청 크다는 말씀이십니까? 제3자 뇌물이나 일반 뇌물이나 예. 특가법의 형량이 1억 넘으면 10년 이상 똑같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증거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거예요. 뭘 도주 우려는 없어도. 예. 따라서는 영장 청구는 이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오히려 형평에 맞는 거지. 그게 다른 사건과 균형에 맞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조사 마치는 대로 검찰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다. 예. 아니 이게 사례가 있습니다. 정찬민 전 용인시장 제3자 뇌물죄 사례가 있거든요. 그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됐는데 재판부에서 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 작년 9월에 1심 판결이 나왔거든요. 징역 7년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사례가 형하고 지인들 3명하고 형하고 해서 4명한테
그 시행업자로부터 각각 땅값을 3억 5천여만 원씩 싸게 사게 해준 혐의예요. 예. 그거 다 합쳐봤자 뭐 10억 남짓 정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징역 7년에 법정 구속이 된 것을 보면 그게 용인시장 사건이거든요. 이 성남시장 사건도 구조가 아주 똑같기 때문에 지금 뭐 영장 청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것 같다라는 게 대략적인 얘기인데 지켜봐야죠.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성남지청의 법적인 얘기 중심으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는요. 법적인 거 말고도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변명하지 마! 이재명 변명하지 마! 자, 어떻게 하면 대장동에 그만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으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으로 좀 만나봤고 실제로 시민과의 약간의 대화도 좀 있었는 이재명 대표인데 본론으로 좀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여러 정치적 메시지 하기 전에 일단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그 오늘 같이 타고 온 차를 쭉 성남지청 안으로 온 게 아니라 뭐 100m 멀리서부터 내려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혹은 뭐 일명 개딸들 불리는 지지자들과 한 명 한 명 또 악수까지 했거든요. 일단 이 풍경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 앞에서 이제 그 뭐 성명서 입장 비슷한 걸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역대 이렇게 검찰에 출두하는 많은 그 VIP들, 뭐 유명 인사들 이렇게 보면 가장 오랫동안 많은 분량을 읽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 해야 될 이야기까지도 이제 쭉 한 걸 보면 결국 국민들 상대로 해서 자신의 결백을 어떤 이 설득하는 이제 그러한 자리로 아마 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뭐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로 하고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데 아주 조목 자신의 어떤 이 무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이제 그런 측면들은 이 많은 국민들의 어떤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예. 그 선상에서 오늘 뭐 꽤 많은 분들이 당내에서도 지금 한 40여 명의 의원들이 왔고 특히 지지자분도 많이 왔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인은 결국 이 문제를 정책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선도 꽤 길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집한 가운데서 들어오는 거는 뭐 길을 받는 것도 측면도 있겠지만 예. 이번에 사안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저는 행복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한 100m가 대략 취재진들에 따르면 30걸음 정도가 되는데 걷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 장면이잖아요. 직함을 생략하고 박홍근, 뭐 천준호, 뒤에 정청래, 고민정, 강선우, 제가 보이는 인물들 얘기로 의원들을 다 몇몇 뒤에 같이 함께 이 대표 출석이 함께 했는데요. 다시 좀 스튜디오 화면을 볼까요?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긴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대략 A4 용지 8장 분량에 9분간 읽었는데 그럼 이 대표의 메시지를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검찰에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비판을 이 대표가 쏟아낸 듯한데요. 그 화면부터 만나볼까요? 국민 여러분,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람봐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경찰이 무혐의 종결 지은 거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을 이제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정 기소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뭐 함정, 답정 기소 꽤 검찰의 비판 수위를 들어가기 전에 높였는데 저도 뭐 유력 정치인 혹은 뭐 재벌 총수가 어찌됐건 포토라인에서 저렇게 길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뭐 여러 속내가 있을 듯한데 야당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FC 광고비 사건 부분들은요. 지자체장을 했던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은요. 조금 어리둥절해합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검찰에서 소환을 해서 기소를 하려고 해.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인 입장이고요. 이건 여야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봐서는 이재명 대표 없겠죠. 아니 뭐 이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 거죠. 여당 의원들도 기초단체장들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취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더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 이름을 좀 밝혀주실 수 있나요? 취재는 보여야 되고요. 예. 아니, 왜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 과거 경남 FC 얘기를 또 민주당에서 어떻게 그럼 또 다른 지자체장도 다 문제 아니냐라고 했을 때 홍 시장이 바로 반박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돌아가면 그러니까 그 지금 뭐 경남 FC든 성남 FC든 그다음에 대구 FC든요. 다 소환 조사라면요. 그 지자체장이 인허가에 개입 안 된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고비 따로 행정 따로 가야 되는데 이걸 같이 섞어서 수사를 하면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견해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왜 장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의 검찰의 수사가 대한민국 검찰이 마치 이재명 대표의 모두 이재명 대표에만 집중된 것처럼 보이니까 이때 성남FC 광고비 사건 제가 봐서는 자신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행정 영역에서 본인의 할 일을 했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건 입증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 검찰에서 출두했을 때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밝혀야겠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쭉 하시지 않았나 생각해서 메시지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뭐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규정한 것보다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그러게 결국에는 검찰 자체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판을 깔아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왜? 대장동의 대선 자금을 쑥 수사를 하다가 뭐 입증한 게 지금 뭐 안 나오니 소환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남FC 광고비로 지금 소환을 합니다. 입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쭉 수사를 진행하는데 대선 자금 소환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남FC로 합니다. 그것도 우연치 않게 설을 앞두고요. 뭔가 밥상머리에 올려야 됩니다. 그런 의도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자신 있게 9장 정도를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검찰의 조작,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표 메시지 중에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들을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 출신의 두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처한 상황과 비교하는 얘기까지 했는데 한번 그 발언도 만나볼까요? 국민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강기원 유서 대필 사건 등등의 셀 수 없이 많은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 있었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 변호사님 이거요. 여기 조봉암 사법살인, 뭐 강기훈 유서 대필까지 뭔가 과거 뭐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은 빼더라도 과거 권위주 시제에서 진보 인사 탄압과 본인을 동일시하기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본인이 지금 이게 민주화 운동하다가 이게 오늘 수사받는 겁니까? 본인의 전과도 이게 음주운전, 그다음에 특수공무방해, 공무원 자격 사칭, 선거법 이게 전과 사범이고
이번에 조사받는 것도 전북의 개인 비리 이런 사건 아닙니까? 뭐 과거 전력까지는 뭐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본인이 제 말은 본인의 어떤 개인 비리들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걸 이게 민주운동 사건들에게 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비교할 거하고 이게 비교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어떤 사건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3자 뇌물로 처벌된 예. K재단 또는 이제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 또 조금 전에 다뤘지만 우리 정찬민 의원의 판례 또 이제 이모 공정거래위원장의 제3자 뇌물 판례 예. 이런 판례들이 넉넉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건을 가지고 이게 언급해야지 아무 관계 없는 이게 민주화 과거의 판례 가지고 저는 결국 이게 그 친 DJ 세력, 친 또 이게 노 세력 전부 이게 단일적으로 검찰에 맞서자 이런 이게 선동 꼼수에 불과하다 봅니다. 일단 이 대표의 핵심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도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봉암 선생의 사법살인까지 쭉 해서 이건 다 모두 검찰의 조작이다라고 오늘 주장하는 그 내용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늘 성남지청 앞에 현장 스케치를 저희가 하나하나 화면으로도 만나봤었는데 예고된 대로 이재명 대표는 50명이 넘는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왔습니다. 4년 전 성남지청 출석 당시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신형 강제 입원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백현동 김씨 접속지가 집에서 나온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보도를 하실 때는 확인을 좀 하십시오.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는 포털의 아이디 아닙니까? 그게 무슨 백현동 김씨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까? 당대표의 검찰 직접 출석을 침통하면서도 분노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지켜보고 지금 배웅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일단 오늘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를 평소보다 40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왜냐? 검찰의 오늘 소환조사 10시 반이었기 때문에 9시 10분도 되지 않아서 이 원내대책회의를 끝내고 검찰로 다 같이 갔습니다. 누구 갔을까요? 앞서 저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 고민정, 장경태 여러 최고위원들과 박범계, 우원식, 김태년,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대략 한 50명 정도가 되는데 이현정 의원님, 알려지기로는 원래 이 대표는 혼자 가겠다고 했는데 아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50명 가까이 갔다. 이 보도는 있긴 있었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뭐 이 대표는 본인 혼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SNS 공간에 그날 총 집결하자 뭐 이런 뭐 이 포스터라 이런 게 많이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지자들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셨는데요. 예. 사실 2018년도 저 눈 내리는 날 쓸쓸하게 혼자 출석하는 모습들 아마 이제 본인도 기억할 텐데 저 때와 오늘은 상당히 다르죠. 아마 저걸 경험한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뒤에 든든한 뭐 우리가 소위 병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뒤에 있는 모습을 보고 예. 이제 저 모습과는 많은 또 힘이 되겠죠. 사실은 저거를 위해서 이 대표가 그 대선 끝난 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본인이 나섰지 않습니까? 당내 비판이 많았죠. 왜냐하면 대선 패배를 했는데 금방 또 보궐선거 나오는 게 말이 되냐? 그래도 계속 나왔습니다. 개항국에 보궐선거를 출마했고 자, 그 사이에 민주당은 뭘 했냐면 검수완박을 했습니다. 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 법안을 통과시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당대표 선거에 바로 나섰습니다. 왜 또 당대표 선거에 나설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당대표 나서면서 당헌 80조를 개정을 했어요. 이 당헌 80조는 뭐냐면 이런 기소가 될 경우에 당직을 박탈하는 조항인데 근데 정치적인 탄압으로 할 경우는 당직 박탈 안 당한다라는 게 당헌 80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 쭉 보면 결국은 오늘의 저런 모습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어떤 계획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즉 본인이 이미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본인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본인의 방탄막을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서 결국 오늘의 저런 모습들로 비춰졌는데 근데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게 친명의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은 오늘 안 나오셨더라고요. 예. 참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최근에 또 개인 문제와 당 문제를 좀 별개로 하라라는 인터뷰 때문에 많은 파장이 있었는데 가장 가까웠던 분인데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러게요. 정성호 의원은 일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뭐 그 부분도 좀 눈여겨볼 거다라는 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이시네요. 50명 정도 왔으면 거의 민주당 의원 3명 가운데 1명이 오늘 이 성남지청 앞에 다시 같이 집결을 한 거고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들도 오늘 성남지청 앞에 모습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부의 총출동에 민주당 내에서도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정치적 동지로서 홀로 가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서 같이 몇몇 의원님들께서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모텔이나 숙소, 뭐 호텔 이런 데가 전부 다 예약이 찼을 정도로 어제 밤부터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 행위는 그 방탄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해주는 거죠. 제1야당으로서 소임을 다 해야 되는데요. 방탄 프레임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시위하는 식으로 하는 스타일의 것은 정치를 너무 오버하는 거고요. 물론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단일 대우로 맞서자는 것이 방탄으로 직결되고 이거 방탄 프레임 그럼 못 벗어나는 거 아니냐. 너무 오버한다는 게 문희상 야권 언론의 쓴소리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말씀한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인이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당의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죠. 정치인 조홍천 의원으로서 또 문희상 전 상임 고문으로서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뭐 또 새겨 들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이 새겨들? 뭐 예를 들면 뭐 방탄 프레임을 더 공고하는 측면도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몰려가면은 이게 좀 과하면 과유불급이니까 적당히 가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몰려가는 것도 당연히 오버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적당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워서 아니, 그러니까 적당이라는 것이 보통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50명이 방탄이라는 얘기를 하고 뭐 병풍 얘기가 좀 거슬리는 게 기본적으로 무소속 의원이 나가도요 동료 친한 의원들이 몇 명 따라갑니다. 그런데 정당 정치라는 건 말입니다. 정당 정치는 결국에는 팀플레이입니다. 본인 혼자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당대표입니다. 그러면 당에 있는 의원들이 당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데 아무도 안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이 나가는 것은 오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가는 걸 가지고 병풍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곱지 않게 보려는 시각 같고요. 제가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성남FC 광고비건으로 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동료 의원들은요 안타깝게 생각이 될 것이고 또 안 간다고 했을 때 뭔가 본인들도 야박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안 간 의원들 다 색출해서 그거는 당 떠나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강성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발전을 저해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간 사람들 물러나라 이런 부분들은 주장 아주 안 좋은 주장이고요. 그런 정치인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뭐 여권에서는 조폭 영화 보는 줄 알았다. 뭐 개선 장군이냐라는 비판도 자막에 나갔는데 아니 짧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성남시장 당시의 비리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뭐 국회의원을 하다가 저지른 비리라든가 아니면 당직을 하다가 저지른 비리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 대응을 하자는 거고 그래서 저분들이 오버하는 것이다. 내지는 뭐 방탄 프레임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 부분이 아니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 눈에 민주당이 어떻게 비치겠느냐 하는 걸 걱정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의 지점이 좀 다른 건데 저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와 뭐 결사옹위하다가 뭐 당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당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보다 민주당의 앞으로 미래 이런 것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저런 반응이 나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50명 넘는 뭐 지도부 비롯해서 최고위원들 원내대표까지 총출동한 이 대표 오늘 검찰 소환 모습인데요. 일단 이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는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다음 주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큰아들의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지시하는 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의 불송치 처리 이후 2달 만입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공안이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자로서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상처에 대해서는 위로 말씀드립니다.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기억하기로는 뭐 일부 도박 사이트에서 본인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얘기도 인정을 했고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뭐 성매매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려서 당시에도 좀 대선 기간 동안 파장이 있었던 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다시 들여다보겠다 재수사를 검찰이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아까 성남 FC 사건도 이게 다 무혐의 된 사건인데 왜 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본인도 잘 알 겁니다. 이 과정 자체를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검찰이 그걸 다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사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문제가 없다면 이제 완전히 이제 무혐의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도 이 그 상습 도박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당시에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문제는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본인도 뭐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도 아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당시에 남아 있는 기록에 보면 이 성매매를 했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떤 SNS 글이나 등등을 보면 본인이 직접 뭐 마사지 업소에 가서 뭐 등등 평가한 글도 있고 해서 왜 저걸 기소 안 하지라는 그때 이제 송치 안 하지라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런 의문들을 아마 검찰에서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검찰이 불송치 결정한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출석 날에 또 아들 관련 당시에도 상습 도박 혐의는 본인이 인정했는데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고 검찰이 일괄적으로 좀 나눠서 했는데 그럼 다시 이걸 재판에 넘기느냐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요. 좀 이 검찰 자체 수사가 좀 저는 좀 의아해요. 이게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할까? 이재명 대표의 아들이라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예전에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차장검사 시절에 조국 일가를 수사할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들부터 부인까지 탈탈 털어서 될 때까지 기소를 될 때까지 뭐 조사를 해라. 예. 그런 느낌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저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아들이 경찰이 처음에 이걸 입증을 못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검찰이 다시 성매매 건을 다시 수사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재명 대표가 아들이 아니라면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수많은 일반인들 중에 젊은 친구들 중에 성매매를 혐의가 있어서 경찰에 가서 입증이 안 돼요. 불송치를 했는데 또 검찰이 그런 일반인들한테 얼마나 이런 재수사를 지시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검찰이 이게 어떤 선택적인 수사나 기소를 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염려는 되는 부분이 큽니다. 뭐 일단 검찰의 시각은 부실을 수사했다면 다시 뭐 2번, 3번이든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건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 재수사하라. 경찰에 다시 뭐 일단 내려보낸 것 같은데요. 서정엽 변호사님, 사실은 아들 사건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를 관련된 얘기. 사실 이 대표 관련 수사들이 좀 많이 남았고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좀 만나볼 텐데 지금 큰아들 불법 성매매 의혹은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다시 돌려보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제 이 대표의 핵심 수사 가운데 본류인 대장동 의혹,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상습 도박 의혹은 또 이 수원지검에서 있었고 이 부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다시 검찰이 또 별건 수사를 하면 또 만약에 예상권 때 또 별건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상황이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전부 이게 별건으로 다 이게 수사나 기소가 될 거고요. 저기 자막에 빠진 게요. 지금 이제 이거 위례 부분 있잖아요. 중앙지검에요. 위례도 이게 210억으로 정진상 기소회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게 수사가 될 거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거 백현동 있잖아요.
백현동은 이제 경기 남부청에서 최근에 그 허가방으로 불리던 김인섭 씨 전부게 이거 다 소환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백현동도 수사가 이제 이거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례, 백현동, 대장동 다 수사가 되고 또 저기에 이제 그 쌍방울 대납 외에 자막에는 없지만 옛날에 2,402호 있잖아요. 그 아파트 옆에 아파트 이제 그 GH 경기주택공사가 직원들 숙소 쓴다고 했다가 이제 그 의혹이 생겼는데 그때 선거법은 시효가 지났지만 그러나 이제 횡령 배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현욱 GH 사장과 정진상 이분이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번일. 따라서 이제 그 부분도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인카드 부분도 지금 공무원 2명이 기소됐는데 결국 이게 이재명 대표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법인카드도 이 부분도 이게 조사를 하고 있고. 수사들이 많이 남았고 일단 오늘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성남FC 후원금 의혹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오늘 큰아들 관련 불법 성매매라든지 도박 혐의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지시한 검찰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대표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을 이 인물 얘기로 바로 가볼까요? 대장동 의혹이요. 핵심 김만배 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새롭게 알려진 얘기도 있습니다. 한번 일단 만나볼까요? 금요일부터 재판 다시 시작하잖아요. 심경이 좀 어떠세요? 건강 상태 회복된 뒤에 첫 재판인데요. 근데 자해 당시에 소방당국에서는 사실 별 부상 아니라고 입장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따로 없으세요? 비공개 출석 요청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따로 뭐예요? 검찰에서 비공개 출석 요청 받아들이지 않고 있나요? 내일 이재명 대표 성남FC 관련해서 소환 조사 있거든요. 따로 밝히실 입장 없나요? 로비 의혹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김만배 씨가 얼마나 정관계, 언론계에 영향을 미쳤나. 언론사 인수까지 시도를 했었다. 이게 대장동 의혹의 본류와 좀 어떻게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기자들을 단순히 관리했다. 뭐 이렇게 지금 그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리 차원을 훨씬 넘어서 언론사 2곳을 직접 인수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 50억 클럽 뭐 명단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의 그 언론사를 인수했을 경우에 회장을 맡아달라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면 뭐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전국의 뭐 대장동화 뭐 이걸 노리고 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시점이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에 도전하는 걸 결심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뭐 언론사 내지는 대장동 의혹을 그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하나로 언론사 매입을 시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언론사를 매입하려고 한 그 의도가 뭔지 이거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대장동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아니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언론사 인수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의심은 충분히 가질만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화면에 잠깐 나왔던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물론 뭐 본인은 고사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0월 아니죠. 정확히는 재작년 10월인데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의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자인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한 일지입니다.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이 있기 전후에서 총 8번을 대법원을 방문해서 권순일 대법관을 만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물론 당시 저 폭로에 대해서, 당시 저 발언에 대해서,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당사자는 전면 부인한 인물도 있고 아직도 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이현정 의원. 이 진영 논리를 떠나서 여야 할 것 없이 저 인물들이 거론됐고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이 실제로도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취업한 경력이 있고
언론사 회장직까지 제안했다. 또 다른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지금 보니까 개인 비리나 개인 어떤 이런 것들을 검찰이 아마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관계가 보통 관계 아니었다는 걸 또 한 번 이제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변협에 처음에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뭐 허락이 됐는데 뭐 연결되는 문제지만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 예. 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김만배 관련된 화천대유 고문을 했었고, 더군다나 김만배 씨가 보니까 유력한 법률 신문 하나를 인수하려고 여러 가지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회장으로 권순일 씨를 이제 모시는 그런 것까지도 해서 본인이 허락까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결국 김만배 씨가 단순히 이 그 대장동 문제에 대한 성공뿐만 아니라 언론사도 어떤 면에서 하면서 광범위하게 어떤 이런 틀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결국 그게 이제 뭐 좌절되긴 했지만 지금 기자들한테 뭐 돈 준 문제라든지 또 언론사 인수 문제, 그게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결정적인 또 함께 역할을 했다라면 두 사람과의 관계는 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50억 클럽이 있었던가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대장동 의혹 얘기가 나왔고 뭐 김만배 씨의 지금 로비 의혹 관련해서도 이게 분류와 관련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좀 있으니까 이 얘기만 짧게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알려지기로는 어제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남욱 변호사 진술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김만배 씨가 천화동 1호 지분 원래 본인 거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지만 이거를 10년 뒤에 유동규내에 넘길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다. 유동규내라는 게 결국 그럼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아니냐. 그럼 여기서 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지분을 넘길 거라는 또 다른 증언이 나온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저것만 보면 남욱 씨의 주장이죠. 그런데 김만배 씨는 저걸 부인했잖아요. 허언이었다. 결국에는 나의 지분을,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했던 소리다.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의 진술과 남욱 씨의 진술이 아예 상반되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얻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까지 끌고자 하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들이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 같습니다. 겪을 것 같다. 예. 뭐 제가 보기에 저 부분은 왜 2025년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바로 이제 본인들도 이게 부정하게 대장동 사업을 입찰을 땄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입찰 방해죄나 위계형 공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10년이 지나면 처벌될 염려가 없으니까 그때 넘긴다. 이런 의도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유동규 내라는 거는 유동규를 포함한 정지상, 김용, 이재명까지 포함한 이재명 등의 총류 이런 의미로 녹음한 겁니다. 예. 언론사 당시 해당 언론사는 뭐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김만배 씨 관련된 여러 로비 의혹, 전방위 로비 의혹 수사 앞으로도 좀 검찰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크게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맞물려서 여러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성남지청에서 또 유의미한 속보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 관련해서요. 바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은. 다음 주제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 수사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운전 국가안보실장 이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런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운전 실장이 사건 은폐를 결정한 직후에 일부 비서관들이 거세게 반발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일단 서운전 실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시직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성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가 따로 있었나요? 공소장에 등장한 서운전 실장 얘기를 해보기 전에 오늘 문재인 정부의 기록물 500만 건 이상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는 보면 남북 정상,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의 자수초상을 비롯해서 여러
대북 관련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이게 빠졌다. 일단 오늘 500만 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이제 수사 기록이나 지금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 자체는까지는 이 확인이 못한 것 같아요. 서훈 전 실장이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 녹화된 그 연설이 있는 시점에 바로 이 서해 피격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혹시나 이 유엔 연설에 빛이 바를까봐 또 이 대북 관계가 악화될까봐 결국 이 사건을 자진올북으로 본인이 주도하에서 어쩌면 조작을 했다. 그리고 또 관련 기관의 관련 기록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면 보고한 기록 자체가 아마 남아 있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기록이 없다는 걸 보면 결국은 이제 검찰도 이 사건은 서훈 전 실장이 주도하에 모든 게 이루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비켜나 있다고 이제 현재까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이게 기록이 없을 수도 있겠죠. 뭐 구두로 보고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일단 검찰 입장에서 보면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의 수사만 일단 된 걸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는 아직 안 올라갔다. 지금 서훈 전 실장이 당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근데 공소장을 보면 서훈 전 실장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 고 이래진 씨 사건 발표를 신중히 검토하라.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라. 당시 3년 전 9월 23일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비서관들이 아니 어차피 공개될 텐데 바로 공개하는 게 맞지 않냐. 미친 거 아니냐 이게 덮을 일인가. 실장들이 이거 보고 다 미쳤어. 이런 진술과 당시의 현장에서 이런 말들을 했다. 이게 공소장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소장이라고 하는 검찰이 지금 공소를 기소하기 위해서 또는 뭐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그렇게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쪽의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저게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훈 실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느 것이 맞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컨대 서훈 실장이 사건 발표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를 저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만 저게 감추려고 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비서관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걸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서훈 실장 측에서 또 변호인 측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또는 실제 두 분이 함께 참석해서 만약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증거가 나오느냐 또 어떤 진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도 검찰이 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된 공소장 내용, 비서관들이 서훈 전 실장이 지시에 반발했던 내용까지 고스란히 담긴 내용이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할 텐데요. 사실 북한 관련 주제이긴 한데 어제 오늘 오랜만에 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빈라덴 수법으로 북한과 교신했냐. 어제 오늘 오랜만에 간첩이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몇몇 진보 인사들이 수년 전부터 해외에서 접선한 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건데요. 화면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간첩 조직을 구성할 때는 A라는 간첩은 자기 상무선하고 자기 하구선한테 모릅니다. 단전 연결된 상태에서 이런 음모를 사용해서 조직의 비밀성, 보안성을 유지하는 거죠. 국정원의 수사망에 포착된 간첩단, 창원 중심으로 전주 그리고 제주까지 북측 관련 인사에 정보를 넘기거나 혹은 반정부 결성,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내용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런 목소리를 냈다. 근데 이제 이건 큰 얘기인데 네. 그 방법들이 더 주목을 받는 게 그렇죠. 교신 기술을 사용하면서 빈라덴 때 혹은 과거 9.11 테러 때 9.11 테러 때 사용했던 비밀 수법을 썼다. 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북한 문화교류국에서 이런 저런 정도의 지시사항을 지금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내리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빈라덴 수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해서
뭐 그림 같은 거에 이렇게 그 지령사항을 숨겨서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저게 그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안에 보면 거기에 지령사항이 그 뭐 암호로 들어가 있다든가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의 그 지시를 저런 식의 수단을 동원해서 했다. 그게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9.11 테러 때 사용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드보크라는 것도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암호죠. 암호로 이렇게 묻어두었던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교신할 때 썼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김정은 위원장을 뭐 총회장님 뭐 이렇게 부르고 뭐 조직원은 뭐 대학생 이래 돼서 완전히 외부 사람들이 보면 설령 그 저 교신한 내용을 그 적발이 되더라도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뭐 그 어떤 회사 내부에서 뭐 오간 얘기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오해하도록 그렇게 지금 음모를 썼다는 내용들인데 저런 수단들은 뭐 우리 이제 과거에 보면 뭐 텔레그램을 써서 뭐 그 이제 외부 노출을 뭐 안 시킨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보다 어찌 보면 한 단계 더 진전된 내용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충분히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해외에서 접선하고 북한의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뭐 김정은을 총회장님이라고 부르는 또 음어까지 사용했다. 교신 기술들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네, 서영주 대변인, 국정원의 수사망에 포착이 됐고 실제로 어제 압수수색까지 같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여당의 얘기는 이런 간첩 활동, 그 용공 활동을 했던 활개쳤던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과거에도 분명히 쭉 있었는데 유독 왜 문재인 정권 때는 이 부분을 묵혀뒀다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나. 뭐 이 얘기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전 정권 탓만 할지 모르겠어요. 간첩 수사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냥 있는 것이고요. 간첩은 잡아야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역할들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간첩을 잡지 않았다? 제가 저 수치만 봐도 그렇습니다. 2001년부터 2017년이면 16년, 17년 정도 됩니다. 17년 동안 26건 적발했습니다. 그럼 1년에 한 1.5건 한 겁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3명 적발했습니다. 1년에 한 건 적발한 겁니다. 따져보면 지금 이 간첩 잡는 건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이라든지 정보기관들이 동원돼서 간첩을 색출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굳이 이거를 본인들이 하는 역할들을 잘 수사해서 이게 정말 간첩 혐의가 있다면은 수사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하면 되지. 간첩 세력 활개친 게 문정권 책임이다. 이건 논리 비약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런 거예요. 왜 갑자기 간첩 얘기들이 나오지? 최근에 신원식 의원이 김병주 의원한테 무인기 사건 할 때 북한 내통한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정권이 뭔가 이 간첩이나 안보의식이 뭔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좋지만 그런 부분들은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간첩 사건 적발한 거 잘하셨고요. 잘 수사하셨으면 좋은데 더 이상 문재인 정권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진보 인사들 좀 더 앞으로 국정원의 간첩 수사도 좀 확대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속보도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고 북한 관련 이슈도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여전히 뜨거운 국민의힘 내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만둔다는 나경원 전 의원인데 모른다는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최근 여권 내부 뉴스의 중심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있습니다. 뭐 당권 출마 얘기가 나오고 지금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 오늘 오후에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물러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이게 좀 힘이 있으려면 당대표 하면서 하는 게 더 힘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농담처럼 하는데 제가 당권에 도전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더 크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선출된 정부가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절대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이런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나경원 전 의원 출마 결심은 굳혔다는 평가가 대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통령 직속에 저출산 고령이 부위원장 그만둔 거 아니냐. 여기서 좀 정리가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예. 여기를 보니까 또 대통령실은 사의 표명 받은 적 없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엇박자가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받은 적이 없고 언론에 지금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게 과연 뭘까?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그런 걸까? 근데 일단 언론에 발표된 이상 제가 볼 때 계속 직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출마밖에 없어요. 물론 본인이 뭐 출마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 출마를 안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갈등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 출마까지 안 한다? 그럼 정말 제가 볼 때 나경원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 다시 재기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출마 쪽으로 가닥은 잡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끊임없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출마를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뭐 설득이든 제가 좋게 표현하면 설득이고요. 아니면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좀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이 정도 되면 누가 옳고 그른 문제를 떠나서 일단 선택은 다 각자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사의 표명 받은 적 없다고 얘기하는 것까지 보면 대통령실은 분명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불쾌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 전 의원은 출마를 굳혔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이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리라 했으면 진작했겠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끄는 걸 보면 그리고 아직까지도 좀 본인이 여러 가지로 좀 판단의 어떤 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당대표 나갈지 말지 결정을 못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지금 대통령과 갈등이 이루어지면 지금 이 국민의힘 이번에 선거가 당심 100%입니다. 예. 당원 100%인데 예를 들어서 차기 당대표가 저렇게 대통령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대표를 출마한다? 이게 집권 여당입니다. 야당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집권 여당이라는 거는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준석 사태를 다 경험을 했듯이 그런 사태를 재현한다고 했을 때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과연 그걸 뭐 감수하고 당원들이 나경원 지금 부위원장에게 표를 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마 이 조만간 있을 여러 가지 여론조사 등등을 보고서 나경원 전 의원이 아마 판단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를 대통령과 각을 지면서 반윤을 하면서 하겠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지금의 대통령실의 분위기나 본인의 어떤 상황들 지금 사실은 나경원 전 대표를 돕는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실과 척을 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아마 본인이 뭐 지금 여러 가지 물밑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본인도 지금 상황의 어떤 위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출마 선언하기는 꽤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하나도 없지 않겠죠. 한두 명은 있을 텐데 그 얘기도 이제 할 테지만 어쨌든 이 의원님의 예상은 나경원 전 의원이 일단 그만은 뒀고 어쨌든 윤 대통령실과 갈등 이후의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할 수 있다 얘기를 하시네요. 왜냐하면 김정재 의원도 과거 나경원 전 의원과 꽤 친했잖아요. 그런데 정부와 반해서 본인 정치하고 있다. 예전에 유승민의 길 아닌가라고 했고 유상범 의원도 2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참모들도 나경원 전 의원과 거리를 두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최병희 의원님은 그래도 당대표 출마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도 그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할 거라고 계속 예상을 해왔었거든요. 예. 그 불출마한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 이게 당심 100%에서 그 지금 1호 당원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당심에 호소한다. 물론 또 당에는 뭐 비윤도 있을 수 있고 반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비윤과 반윤이 몇 %나 될 것인가? 뭐 이걸 따져본다면 비윤 반윤이어가지고서는 당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게 명확한 계산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여기서 그 대통령실과 갈등을 보고 윤심에서부터 멀어졌다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뭐 많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2달 남았습니다. 2달 동안에 이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이 뭔가 여기서 그 정리를 좀 잘 해서 어떻게 뭐
불출마를 한다든가 또는 출마 쪽으로 한다든가 일단 정말 사의 표명한 것이 사실이라면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들은 바 없다고 하는 걸 봐서는 대통령실은 마지막까지 그냥 불출마하고 이 고령사회 부위원장을 계속 맡아달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불출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매번 말씀하셨는데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재명 대표 혐의가 민주화 운동 때문인가요? 라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인물들을 대동했다 이 얘기인데요. 전직 대통령과 동급은 아니지요? 라고 하셨고요. 예. 과거 이재명은 현재 이재명 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김만배 씨 간도 만배네라고 하셨고요. 띄어쓰기 잘 읽어야 되네요. 예. 대통령 기록물이냐 김정은 기록물이냐 비판적인 시각까지 댓글 5개 모두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얘기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6억 명 이상 코로나에 감염됐다 등등 사실 중국발 재확산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강화했었는데 최진봉 교수님,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섰네요. 그러니까 중국도 보복 조치에 나섰는데 지금 보니까 단기 비자를 중단을 했어요, 발급을. 근데 우리가 하는 조치보다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상호간이니까 우리든 중국이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중국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보다 좀 더 심하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국하는 사람들을 PCR 검사하고 그다음에 들어오기 전에 입국하기 전에 PCR 검사하도록 의무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맞춰지는 게 맞지. 우리가 중국에 대하는 태도와 중국이 우리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